토요타 알파드 상당히 최신차인데 측면 충돌 테스트를 하는데 차가 들어 누워버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카 김한영입니다. 1억짜리 우리나라에서 없어서 못 판다는 많은 아저씨들의 드림카 토요타 알파드죠. 약간 외관 굉장히 과격하죠. 실내 굉장히 멋있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일본의 충돌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가 꽤 충격적입니다. 측면 충돌 테스트를 하는데 차가 들어 누워버립니다. 야하죠. 에이, 어쩌다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실내에서 또 다른 충돌 테스트를 하는데 또 넘어집니다. 보통 측면 충돌 테스트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 요런 식으로 요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의 토요타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살짝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충돌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요. 요즘 차들은 자동차 안전 성능이 워낙이 향상되면서 변별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들 하죠. 예전 기준 그대로 테스트를 한다면 다 최고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NCAP 충돌 테스트도 보면 어지간하면 다 최고 등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IIHS나 니짜나 유럽의 유로 NCAP이나 일본의 JNCAP도 난이도를 계속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져도 지금 보면 정면 충돌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안전성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측면 충돌,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크럼플 존이다. 뒷부분도 크럼플 존 조금씩 있어서 앞뒤로는 부딪혀도 어느 정도 방어가 돼요. 근데 측면은 승객석 바로 옆에 도어가 그냥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측면에서 받으면 요거를 극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조사들이 측면 충돌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고 요걸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차가 있는 거죠. 미국의 니짜라고 하는 NHTSA에서 테스트하는 측면 충돌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넘어지는 차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와, 얘도 넘어지고, 와, 얘도 넘어져. 이 차도 넘어가나 엄청 많이 넘어가네. 이거는 일본의 JNCAP에서 하는 측면 충돌인데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 우리나라 차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아 레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측면 충돌을 했을 때 넘어졌죠. 그런데 이 차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가 너무 낡았어요. 예전에는 넘어가는 차가 꽤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 보면 넘어지는 차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토요타 알파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최신차인데 어떻게 넘어가나. 미국 IIHS 충돌 테스트를 한번 보죠. 이 충돌할 때 이 차는 어느 정도 무게일까? 1900kg, 거의 2톤으로 들이받습니다. 시속 60km로 빠르게 받아요. 요즘 들어서 SUV가 늘어나고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이 정도는 들이받아도 차가 버텨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본은 여전히 경차가 많고 여전히 작은 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차로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 해서 JNCAP 충돌 차량은 어지간하면 경차급입니다. 1400kg 정도가 되고요. 시속 55km로 충돌하게 되는데, 이 정도에서 넘어갔다? 요건 좀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죠. 약간 삭분 넘어가잖아요. 요 정도면은 승객이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알파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팔지 않는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테스트 몇 가지를 안 하죠. IIHS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하는데 알파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차의 25%만 부딪히는 이런 테스트를 했을 때 지프 랭글러 같은 차는 뒤집혀 버립니다. 이 같은 테스트를 했을 때 알파드도 만약에 이 테스트를 한다면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니짜는 PC6 테스트를 하잖아요. 1세대 소렌토 PC6 매뉴버 테스트라고 해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영상 보시면 전복이 되는 건 아닌데 바퀴가 뜨면 이쪽에 보조 바퀴가 있잖아요. 이 보조 바퀴가 땅에 닿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요즘 미국 니짜에서 PC6 테스트 여전히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걸 손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로봇을 이용해서 정교한 속도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PC6 테스트 미국 수출을 안 하는 차에는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알파드는 미국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PC6 테스트, 핸들을 돌렸을 때 어떤 식으로 차가 움직이는지 요걸 테스트해 본 경우가 없습니다. 렉서스에도 알파드를 기반으로 만든 LM500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승하기도 했죠. 1세대부터 중국 시장에서 론칭한 차죠. 차 가격이 2억인데 이 차도 미국에 안 팝니다. 어디다 파냐면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렇게만 팔았어요. 일본에도 안 팔았습니다. 차가 2억짜리인데 LM500 2세대가 있는데 이것도
중국과 동남아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럽,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도 팔기 시작했죠. 그런데 역시 2세대도 주로 동남아 시장을 목표로 하는 차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토요타 알파드라든지 렉서스 LM500 같은 경우에 TNGA K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LM500 같은 경우도 측면 충돌 테스트를 보진 못했지만 역시 잘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툭 박으면 넘어가는 차를 팔 수가 있나.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는데 충돌 테스트라는 건 실제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사하는 겁니다. 지금 측면에서 들이받치거나 핸들을 심하게 꺾거나 아니면 차 충돌을 가볍게 했을 때 차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건데, 넘어지면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저도 예전에 30년 전에 티코 운전하다가 이 차가 넘어져 봐서 아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이게 전복됐을 때는 안전벨트가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풀리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당겨서 억지로 밀어서 이렇게 풀어야지 되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는 입장에서 이게 만만치 않고 벨트를 잘라야 하는 경우도 꽤 생깁니다. 그래서 벨트 커터를 갖고 다니라는 거예요. 차가 실제로 이 뒤집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도 변형되고 천장이 끼기 때문에, 그래서 문이 안 열리고 탈출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넘어졌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넘어졌으면 어차피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못 열고 이쪽 면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지 못하고 이걸 깨고 기어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차가 뒤집히면 반사판이 없어. 뒤에서 오던 차가 그냥 모르고 그냥 들이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2차 사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차가 넘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쏟아집니다. 이건 테슬라니까 괜찮지만, 그래서 기름이 바닥에 고이게 되는데 휘발유니까 이게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크게 증가됩니다. 게다가 자동차 충돌 안전은 정면 충돌, 측면 충돌, 후면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하게 만드는데, 근데 윗면을 보세요. 윗면에서 여기서 보호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어? 유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다른 충돌은 둘째치고 천장이 주저앉지 않도록 만드는 거, 이게 어느 정도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여러 가지로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전복 사고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일반 다른 사고에 비해서 5배가 더 높습니다. 사망률은 무려 20%입니다. 5명 중에 1명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즘 세상에 툭 하면 넘어지는 차가 있다? 그 차가 인기 폭발이다? 우리나라 도로에서 이 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알파드가 그런 차인데 폭이 굉장히 좁고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카니발하고 비교해보면 카니발은 전고가 1775입니다. 전폭은 1995. 미니밴은 대충 이 정도 비율이에요. 당연히 가로로 더 넓고 세로는 더 작죠. 납작한 직사각형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차인 이상. 그런데 알파드는 유독 좀 다릅니다. 전고가 1950mm, 일반 카니발에 비해서 거의 20cm나 더 높은데 전폭은 1850mm, 15cm나 더 좁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이 세로가 더 높아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게다가 이 차는 이 럭셔리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화려한 부품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도 높아요. 요즘 들어서는 자동차의 중심을 자꾸만 낮추는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알파드 같은 경우는 별로 낮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높은 상태, 예전 자동차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게다가 무게는 2.3톤, LM500 같은 경우 무게가 2.4톤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넘어갈 만하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넘어지는 차를 만들었을까? 아시겠지만 일본 차는 폭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고집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도로는 폭이 좁고 주차장도 폭이 좁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다가 최대한의 폭을 만들고 싶은 욕심, 그것 때문에 자꾸만 높이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차 규격도 전장과 전폭은 규정이 있는데 세로로는 규정이 그다지 없어요. 2m까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차가 자꾸만 높아지는 거죠. 일본은 자동차를 여러 가지로 제한합니다. 제한하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유럽 수입차가 일본 시장을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실제로 일본의 수입차 점유율은 5% 같이 안 돼요. 너무나 적은 시장이다. 비관세 무역 장벽을 여러 가지로 쳤기 때문이죠. 우선 K카, 그거 말고 KEI카 해서 K카. 우리나라에선 경차 규격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경차 규격보다 더 작아요. 전장은 3400mm, 660cc 이하, 출력도 64마력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캐스퍼라든지 모닝이라든지 이런 차보다 훨씬 작고 훨씬 약한 차인 거죠. 미니 같은 차, 택도 없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스마트 2인승, 요것도 안 됩니다. 야, 독하다.
유럽차를 단 한 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 일본에서 경차로 등록될 수 있는 수입차가 사실상 한 대도 없다. 그 작은 경차를 일본 사람들은 왜 사나? 일단 세금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일본은 자동차를 살 때 중량세라는 걸 내는데 자동차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따로 낸다는 건데 중량세도 줄여줍니다. 보험료도 줄여줘요. 일본 고속도로는 무지하게 비싼 걸로 유명하죠. 어지간한 데 가면 1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근데 그 고속도로 통행료를 줄여줘요. 그리고 일본은 아주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죠. 차고지 증명제라고 해서 주차장을 무조건 계약을 해야 돼요. 그 주차장 계약한 걸 갖고 가야 자동차를 살 수 있습니다. 경차는 시골에서는 주차장 차고지 증명을 면제해 줍니다. 혜택을 많이 주니까 일본은 전체 자동차 중에 35%가 경차입니다. 와, 대박이죠. 일본은 5 넘버라는 것도 있습니다. 5로 시작하는 자동차 번호는 전폭이 1700mm 이하예요. 그러니까 정말 좁은 거죠. 우리나라 아반떼보다 더 좁은 겁니다. 이거 취득세, 중량세 다 낮고 보험료 싸고 주차장 싸고 차량 검사, 차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쌉니다. 일본은 자동차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 자동차 검사할 때 돈이 얼마 들 것 같아요? 보통 80만 원에서 120만 원 듭니다. 야, 이거 참을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폭이 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일본 도로 가보면 기아 레이 같은 차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레이보다 더 극단적으로 좁은 차, 그리고 더 높은 차가 많은데 그 차들 보면은 다 야, 저거 안 넘어가나 하고 아슬아슬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 차들 테스트할 때 넘어가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테스트한 거 보시면 혼다 N박스 있는데요. 이 차 겉에서 볼 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안 넘어갑니다. 닛산 세레나 요것도 지금 보면 불안한데 전도 안 되죠. 이 정도는 버텨야죠. 여튼 여러 브랜드들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절대 넘어지지 않는 차도 간혹 있습니다. 예로부터 미국 니자에서 하는 실험 중에는 아주 특이한 실험이 있습니다. 차가 넘어지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선 예로부터 SUV라든지 벤이라든지 더 큰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넘어지기만 하면 너무 큰 피해를 입히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잘 돼 있는 차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거죠. 그걸 롤오버 테스트, 우리말로 전복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걸 두 가지로 합니다. 우선 차량의 폭, 높이 이런 것들을 보고 넘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서는 사실은 정확한 테스트가 안 되죠. 그러니까 PCU, 매뉴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차들은 보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니자가 한번 이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모래밭에다 차를 넣고 던져서 차가 얼마나 뒤집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뒤집히나? 속도를 더 높여봐야지. 이런 식으로 뒤집혀 본 겁니다. 그래서 시속 32km까지 밀었어요. 모델 Y, 모델 X 다 테스트했는데 요거 다 안 넘어갔고요. 사이버 트럭도 테스트했는데 안 넘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요건 아마 테슬라가 직접 테스트를 했나 보죠.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런 비탈길 테스트도 했습니다. 측사면 테스트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 요거는 지금 보면 저중심 설계를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차체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오뚜기 같이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습니다. 모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차체 바퀴보다 낮은 위치에 있죠. 부품의 대부분이 지금 바퀴 윗부분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플랫폼이고요. 이게 현대 기아의 EGMP입니다. EGMP는 훨씬 높죠. 이건 또 다른 회사의 플랫폼이고요. 이것도 또 다른 전기차 플랫폼인데 테슬라가 가장 낮은 중심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저중심 설계를 하면 뭐가 좋냐? 자동차 설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움직일 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코너링을 급하게 했을 때도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차가 뒤집히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대부분의 충돌 테스트 점수를 보면요, 전복에 대해서 따로 점수를 매긴다거나 아니면 충돌 테스트에서 전복을 했기 때문에 감점을 시키거나 하는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전복이라는 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책임 있는 제조사라면 제도가 실제 사고 유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라도 더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는 단순히 테스트 항목만 잘 통과하는 자동차를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더 안전한 자동차를 타고 싶으니까요.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차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야만 보다 정직하고 도덕적인 회사가 될 수 있고요. 그런 회사만이 앞으로 세계 1등의 회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